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날씨가 참 이상해요. 오늘이 대설인데 찍는 날은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올라가는 거 월요일에 올라가는데 오늘이 대설이라고 합니다. 대설인데 대설이 아니고요. 대한인데 기온은 그렇게 안 낮은데요. 이렇게 또 서울은 또 눈과 비가 섞여서 오고 있네요. 지방엔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날씨가 참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지 여러모로 예측을 할 수 없는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어서 이제 밥방면 이 책을 이제 계속 할 건데 4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찌기 쉬운 이유. 옛날에는 뭐 저희 어릴 때 그랬지만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갖고 뚱뚱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배 나온 사람들을 다 사장님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배가 나올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뭐 배가 나올 만한 그런 게 없었죠. 그 당시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들고 뚱뚱한 사람들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과연 사장님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CEO들 중에서 모 그룹의 S그룹의 회장, 부회장인가요? 이모 씨 같은 경우도 뚱뚱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대기업 총수들을 봐도 어때요? 날씬하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살찌기 쉬운 이유라는 것들이 이제 질 안 좋고 양 많고 한 이런 것들, 밥방면, 면, 특히 면하고 빵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비만이 사치병으로 일컬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빈곤층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의 문제이다.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은 당질이 원료인 빵이나 면류, 흰쌀, 설탕이 듬뿍 들어간 탄산음료, 감자칩이며 각종 단맛이 나는 과자, 당질이 적은 고기나 생선 등 고지방 고단백 식품은 비싼 식재료여서 빈곤층은 구입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그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하죠. 평소 빵을 먹을 때 물이나 차를 곁들이는지 아니면 단맛이 나는 탄산음료를 곁들이는지 이 습관만으로도 비만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가끔, 아주 가끔 피자 한 번씩은 먹는데, 피자 그러면 바로 뭐를 연상을 시켜요? 콜라를 연상시키죠. 물론 이제 저희는 콜라에다가 피자를 먹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과 인도이다. 중국, 인도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난한 농민과 인도의 낮은 계급인 수도라는 기본적으로 값싼 탄수화물 이외에는 주식으로 먹기가 어렵다. 세계 빈곤국 가운데 하나인 방글라데시도 당뇨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페이지에 작은 제목으로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이게 뭔 얘기냐? 밥심으로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6페이지에 이제 일본의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히로시 박사는 저서에서 지방 섭취 부족이 평균 수명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계 주민들의 데이터를 함께 실어 1인당 지방 섭취량이 40g 미만이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과 총 사망률이 무척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지방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삼겹살의 지방 이런 그런 지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지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메가3 지방, 그다음에 견과류의 지방. 47페이지에 보게 되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집계한 일본의 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뇌졸중 사망률은 196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80년대에 반감, 1985년에는 3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위의 그래프와 비교해보면 지방 섭취율이 증가한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진다. 일본 사회가 풍족해져 육류와 유제품 등 값비싼 식재료를 먹게 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느 단편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이것만은 아닐 거거든요.
비만과 당뇨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호식품, 정제탄수화물, 정크푸드 외지의 현대 식생활로 혈당 지수가 높아진 데다 운동 부족과 에어컨 보급으로 체력이 떨어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혈당 지수는 혈당 상승 반응도라고도 하며 그 값이 높은 식품일수록 혈당값을 급격하게 높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GI 수치. 그러니까 이게 혈당 지수, GI 수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감자죠. 특히 감자 튀김으로 먹었을 때는 아주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래서 뭐 케톤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51페이지에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방을 태워 생활하고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비상 상황에는 포도당을 태워 이용해 왔다. 인간의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연료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이고 긴급 사태의 터보 엔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질인 셈이다. 우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훨씬 더 당질을 많이 섭취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의 60%를 포도당에서 얻게 하죠. 이게 단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인데 지금 이 얘기는 뭐 우리 인류 진화가 뭐 지방을 태워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을 태워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게 이제 케톤체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과일도 참 섭취하기 어려웠고, 정말 1년에 한두 번, 과일이 아니고 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과일도 또 뭐 동물들과 이게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풀을 뜯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는 지방산 케톤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우리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지방산을 가지고 케톤체를 활용해서 포도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에너지 생산 장치로 간장이나 심장 따위의 장기에는 세포 한 개당 2,000개에서 3,000개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뭐 적게는 10개에서 뭐 100개, 뭐 상황에 따라 뭐 1,000개까지도 있는 세포들도 있습니다. 한편 포도당 글리코겐 시스템의 본질은 신속하지만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긴급 상황에 쓰인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단기 에너지를 얻어 쓰는 거거든요. 체내에 축적된 250g 정도의 글리코겐은 마음먹고 운동하면 한두 시간 안에 바닥나 버린다. 인체에서 유일하게 적혈구에만 미토콘드리아가 없기 때문에 적혈구는 포도당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뇌는 포도당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인체 시스템은 적혈구, 뇌, 망막 등 특수한 세포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시스템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책 자체가 밥방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꾸 얘기를 이제 저자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페이지에 보면 약간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적혈구는 포도당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두 번째 뇌는 포도당과 케톤체가 에너지원이다. 근데 지금은 포도당만 쓴다고 보죠. 케톤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지방을 분해시키는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적혈구와 뇌 이외의 모든 세포는 포도당, 케톤체, 지방산이 에너지원이다. 간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케톤체를 생성하지만 자신은 이용하지 못하고 남에게 공급한다. 결국 우리 몸에서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케톤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책이 있어요?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책도 있거든요. 체내에 축적된 에너지 상태를 고려하며 인류는 평소에는 지방을 태워 생활하고 격렬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는 포도당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풀과 과일만 먹고 살 때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몸은 포도당 글리코겐과 지방산 케톤체 시스템을 적정히 가려 사용함으로써 700만 년을 적용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근데 어떻게 됐느냐, 당질 중독 시대다. 그래서 몸속 지방은 갈 곳이 없다. 뭐 그래서 이제 계속 비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얘기예요. 54페이지에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엔 탄수화물이 귀했지만 왜 잎사귀 뜯어 먹었다니까요. 오늘처럼 하루 세끼 꼬박꼬박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설탕이 듬뿍 들어간 과자와 음료를 섭취하는 식생활이라면 에너지가 충분한 포도당 글리코겐 시스템이 우선 소비되어 지방은 연소되기 어려워진다. 그 포도당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방이 연소되기 어려운 게 아니고 과도한 포도당이다 보니까
지방을 쓸 필요도 없고 포도당에서 남는 거 또 지방으로 축적되기가 훨씬 더 쉬워져 버린 거죠, 사실은. 인체에 최적화된 주 에너지원인 지방산 케톤체 시스템이 쓰이지 않게 되니 인체 대사가 흐트러지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케톤체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케톤체 중독이 되거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근데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다. 어쨌든가 포도당이니까요. 그러면 체지방이 마구 쌓여 살이 찌는 게 당연해진다. 인슐린이 비만 호르몬으로 불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게다가 비만해지면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혈당 상태가 만성이 되기 쉽다. 그러면 이제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해야 될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자꾸 얘기를 하고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칼로리 영향학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간 이 저자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지방 축적과 비만을 불러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저지방식으로 칼로리를 제한한다 해도 당질을 섭취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는 음식물에 포함된 칼로리와는 무관한 생리적인 특질이므로 몸무게는 당질을 섭취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사실 당질을 많이 줄이면 살이 안 찌는 건 사실이죠. 또 케톤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는 거고요. 자, 59페이지에 혈중 포도당 기준치는 공복일 때 60에서 109ml고요. 식후에 혈당값이 18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시간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 중에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인슐린 분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인슐린 분비를. 아유, 불을 껐네요. 되게 어둡게 됐네. 앞쪽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보게 되면 난치성 간질과, 지금 이제 간질이라고 안 하죠. 뇌전증이라고 하는 거죠. 케톤 식이요법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혈중 케톤체 자체가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발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던 아이가 활기를 되찾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를 보이던 아이가 차분해지는 등 행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케톤 식이요법의 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64페이지에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인슐린 작용이 깨지면서 인체의 대사균형까지 흐트러진 상태이다. 강조하지만 인슐린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인슐린이 아니고 염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책을 저술한 거니까, 즉 인슐린 작용 결여는 기랑 호르몬 과잉을 만들고 전신대사 장애가 일어나고 당 이용 능력 저하되고, 그러니까 지방이 과다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혈당 및 유리지방산 혈중이 올라가고 케톤체 과당 생산으로 흐른다. 이래서 이제 당뇨가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장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건강 식단,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식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편해진 게 언제냐 하면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인데, 그러면서 사실 인간이 많이 약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인류의 식생활은 농경이 시작되기 전 농경 이후, 정제 탄수화물 이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이 세 가지 변화는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 의미란 다름 아닌 혈당값의 변화이다. 혈당값을 기준으로 인류의 식생활을 생각해보면 선명한 변화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집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섭취를 많이 했죠. 특히 애벌레를 먹는다든지 사냥을 해서 동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쉬웠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그 생산을 정착 생활이라는 게 인류의 모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망하게 된 이유라고 보는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해지니까 농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수는 더 늘어나야 되고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소비를 늘려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온통 진짜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이 인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쌀 농사 짓는 이렇게 아시아 쪽이나 이쪽에서는 쌀 농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이 된 거죠. 그래서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강을 이제 그래프도 나오는데 고혈당을 일으키는 현대 식생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농경이 시작되고 약 1만 년 동안은 혈당값 상승폭이 2배,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한 이후에는 약 200년 동안 3배가 상승하면서 인체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말았다. 정말 급격한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6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농경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는 무엇을 먹었나라는 거죠. 수렵과 채집이 생업이었기에 일상적인 먹거리는 어패류나 동물의 고기, 내장, 골수, 들풀, 채소, 버섯, 해조류, 곤충 등이었다. 곤충, 그렇죠. 때때로 나무 열매, 과일, 알뿌리, 식물 등도 먹었다. 인류는 이러한 식생활에 약 700만 년 동안 길들여졌다. 말하자면 고지방, 고단백질, 저당질 식사를 해왔다.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농사를 지으면서 망한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700만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는 곡물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이 늘어나는 개체수를 먹여 살리고 사회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곡물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78페이지에 뭐 미국의 식품영양학과나 뭐 다 권하는 게 60%는 이제 곡물로 섭취하라고 하는데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려 60%를 곡물에 의존하는 현대의 식사는 우리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 본래 인간은 곡물에 의존하는 유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를 지탱하기에 어쩔 수 없이 곡물을 주식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수렵과 사냥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한다면 지구에서 소출되는 그 먹거리 양을 가지고는 이 73억의 인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인구가 버텨주냐 하면 최대치가 한 10억 정도? 10억도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채집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10억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의 식생활로 말하자면 들풀이나 채소 그리고 가끔 섭취하는 콩류나 과일에 함유된 당질로 혈당값이 조금 상승하면 인크레틴은 여기에 대응하기만 하면 되었다. 식후 2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다 농경이 시작되고 식후 고혈당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인크레틴에게 많은 활약이 요구되었다. 허나 유감스럽게도 700만 년이라는 진화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 DPP-4는 고지식하게도 인크레틴을 바로 분비해버리는 습관이 붙어버렸다.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곡물이 주식으로 바뀐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 여기에 대응할 만한 돌연변이가 생겨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곡물에 불리한 인간의 유전자 2 해서 인체의 백업 시스템이 그렇고요. 뭐 당수 송체가 그렇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혈당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은 우리 몸에 몇 가지가 갖춰져 있는데 혈당을 내리는 거는 인슐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진화적으로 보게 되면 인슐린은 그러니까 포도당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끌어내릴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분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 이제 과일 속의 당질도 이제 과일 속의 당질하고 이제 단순 탄수화물하고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뭐 그것도 그냥 포도당이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곡물을 소화해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류가 가장 오래 먹은 주식은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주식은 종의 생존과 관련해 큰 의미를 지닌다. 동시대와 동지역에서 주식으로 경쟁을 벌이는 종은 결국 어느 한쪽이 멸종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자연계에는 한 종의 동물에 한 종의 주식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했느냐? 풀을 뜯어 먹었다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썩은 고기를 먹었고요. 뼈나 골수는 다른 동물들과는 겨루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식이다. 왜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뭐 손발톱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 잡아먹고 남은 썩은 고기를 이제 뼈와 골수 이런 것들을 우리 인류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골수에는 인체에 꼭 필요한 DHA와
EPA가 가득 들어있다.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도 풍부하다. 오늘날 먹는 사골 또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다. 근데 오늘날 사골은 약간 다르지요. 오늘날 사골을 많이 먹으면 골병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자란 동물들이 아니고 전부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인류의 뇌가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 약 20만 년에서 16만 년 전에는 동물성 식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DHA와 EPA 섭취가 가장 중요했기에 이 무렵 인류는 두 영양소가 포함된 주식을 충분히 섭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뇌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런 거 풀을 뜯어 먹고 뿌리 식품을 캐 먹고 나뭇잎을 뜯어 먹고 다른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이 사냥해서 잡아먹고 남은 썩은 고기들을 뭐 골수를 먹고 뼈를 먹고 이런 식생활 속에서 탄수화물은 그렇게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을 차지 안 했었다라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너무 밥빵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인체 시스템에 백업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전혀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 100%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가 아니고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이게 단순 빵과 면을 너무너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의식이 깨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번 한 주는 또 빵과 면을 좀 줄이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